저기 202페이지 보시면 202페이지요. 네. 그 6번에 보니까 조건부 허가란 말 나옵니까? 조건부. 그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건. 아, 거기까지 안 나갔겠네요. 지금 민법 총칙 파트 배우고 있습니까? 아, 물권법 배우고 있습니까? 아, 총칙 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물건이 좀 아무래도 좀 이해가 쉽죠? 에, 만만하게 보고 왔는데 용어가 좀 다 어려울 텐데요.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단어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도 이 허가권자가 자, 조건이란 걸 달 텐데 내가 제시한 조건만 이행하면 내가 허가해 줄게라고 조건이란 걸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 계획서에 첨부했던 4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4가지. 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만 네가 제대로 이행하면 내가 허가해 줄게라고 이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인이 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허가권자가 내가 4가지 조건 제시할 테니까 이 조건만 잘 이행해라. 그럼 네가 신청한 허가 해줄게라고 이 조건이라는 걸 달 수 있는데 그러면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저 신청인이 자기가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을 할 것 같아요? 이행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행을 잘 안 할 것 같거든요. 이행을 잘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제시한 조건 네가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금액만 이걸 보증금으로 은행에다 예치시키게끔 해요. 이때 예치시키는 돈을 이행 보증금이라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이 조건을 제시를 했으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 이행할래 안 할래라고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네요. 동그라미 2번에 신청인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 나와 있습니까?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잘 이행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7번에 보니까 이행 보증금이란 말 나와 있습니까?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 공부하시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할 것 같으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행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네가 은행에다가 현금 1억만 보증금으로 예치해라 라고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신청한 사람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다 이행을 했어. 그럼 나중에 이행 보증금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다시 돌려주면 되겠죠? 반환해주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개발행위가 신청한 사람이 개발행위 하다가 원래 환경오염 방지할 것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거든요. 근데 신청한 사람이 개발행위 땅 파고 이러면서 막 먼지가 날려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나중에 환경 복구 비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돈으로 쓸까? 보증금? 이 돈으로 환경 복구 비용 이런 거 쓴다고요? 만일에 환경오염 발생 안 시키고 조건대로 다 이행했어. 그럼 나중에 돌려주면 돼요. 반환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거기 오른쪽 가시면 8번에 허가사항 위반 시 조치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냐고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 명할 수 있는데, 이때 원상회복받는 자가 원상회복하지 아니하게 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자 원상회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돈으로?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예치시키는 돈을 이행보증금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우리 국토회계행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오늘은 안 했는데요. 1월달에 할 건데요. 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파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이행보증금은요, 조건부 허가받을 때 이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사람이 누구에게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겠냐면, 순수한 민간 있습니까? 민간. 우리 개인 민간. 민간에게만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고요. 나머지 뒤에 내용들은 우리가 1월달, 2월달 되면 조금 더 여기다 살을 붙일게요. 지금부터 해버리면 이거 해도 지금 많다고 생각하시잖아. 이것만 해도 여기다 살을 조금씩 붙이실 거라고요. 1월, 2월 되면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될 테니까요. 인문과정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앞에서 얘기하는 거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셔야 돼. 예. 안 그러면 벌써부터 공부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요. 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고, 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갑다 하고 들으시고 귀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해져요. 자, 책을 214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큰 제목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자, 여기가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 먼저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원칙과, 그 다음에 일정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으라는 원칙에 따라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파트를 배웠다면요. 자, 이제는 이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지막 파트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허가받아서 개발하더라도, 자, 국토를 개발한 후에는요, 어떤 문제가 좀 우려되냐 하면, 자, 기반 시설에 자,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는데요. 자, 기반시설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뭘 지정하냐면,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이 우려되거나 예상이 되지만 꼭 기반시설 설치가 꼭 좀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뭘 지정하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자, 이게 그래서 국토를 개발을 하다 보면 기반시설과 잘 연계가 돼야 된다는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이 잘 연계해서 움직여 나가자는 제도로 이걸 일종의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제도로 부르는데요. 이게 쓰는 교재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교재에서는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표현도 쓰고, 어떤 교재에서는 그냥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단어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은 뭐냐면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개발의 밀도가 높다.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밀도가 높다는 말은 개발의 밀도가 높대.
건물이 너무 빼곡하게 많이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개발의 밀도가 높다. 그래서 여기는 좀 관리가 필요하대. 관리.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건물이 너무 빼곡하게 들어서고 높이 들어서가지고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주차장 같은 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리의 말은 의미는 뭐냐면 더 행위 시한을 규제를 하거나 더 행위 시한을 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제 초겨울 접어들어가지고 우리 여자 선생님들 피부가 점점 건조해집니까? 피부가 조금씩 탄력도 잃어가고 건조해지죠?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좀 기미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거울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피부 관리 좀 받아야 되겠네 이런 표현 안 쓰십니까? 피부 관리 좀 받아야 되겠네 이런 표현 쓰시죠? 내 피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개발의 밀도가 높다는 말은 이 지역은 지금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관리를 한다는 말은 규제를 하거나 강화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럼 도대체 이 지역에서는 개발의 밀도가 높다 보니까 뭘 규제하거나 강화하냐면 자,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더 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강한다는 말은 더 넓게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낮춰버린다고. 이해됐습니까? 더 낮게, 좁게 지으라고 낮춰버린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기반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걸 지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나, 아니면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긴 해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고. 다만, 추가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거 설치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본인이 부담하라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다만 주차장은 누가 설치하라고? 대구시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본인이 건물 짓는 본인이 그 주차장은 설치하라고. 본인이 그 비용은 부담하라고요. 지정하는 것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두 개 차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하나는 설치가 좀 필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럼 둘은요, 얼핏 봐도 성격이 비슷합니까? 완전히 반대됩니까? 하나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하나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둘은 얼핏 봐도 성격이 좀 다르죠? 완전히 반대되거든요. 둘은 상극이란 말이에요? 상극은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절대로 자, 중복해서 이거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둘은 만나면 안 돼요. 둘은 절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고요? 하나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하나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집에 지금 같이 다 살고 계시잖아. 이 왼수에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저 둘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동일한데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지정합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시장이, 경산에서는 경산시장이 이거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이들은요, 개발밀도 가격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면 되느냐.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거 지정했다는 것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이거 고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고시하면 되고요. 저 둘은요, 맨 끝에 보니까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까? 이 구역이란 말이 붙었다 해서 용도구역 아닙니다.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 두 개는요, 나중에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만 고시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둘은 성격이 완전히 상반되다 보니까, 상극이다 보니까 절대로 중복 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중복 지정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공통점하고 좀 차이점을 비교해 놓으면 쉽거든요, 이건.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도 매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개념만 좀 잘 알아두세요. 지금 인문과정 때는요. 자, 밑에 보시면 거기 양갈로 1번에 214페이지에 지정권자 나와 있습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수자 시장 군수는, 자, 우리 개발의 밀도가 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우리 용도지역으로 보면요, 주로 녹지지역 같은 데일까요? 아니면 주거상업 공업지역일까요? 주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같은 데는 좀 건물이 어떻습니까? 빼곡하게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상공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죠. 지역을 개발행위로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5페이지 가시면,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나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 등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제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정하는 목적이 뭐 규제를 하거나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데,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용적률의 강화 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대 얼마? 용적률 최대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경산하고 시지 경계지점인데요. 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그 대구시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을 보니까 이 지역이 원래는 건물을 20층까지 지을 수 있대. 20층까지. 근데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대구시장하고 경산시장이 이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하겠대. 여기를요. 개발밀도가 너무 높아서 설치가 곤란하다 보니까 지정할 수 있거든요. 대구시장이나 경산시장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가 좀 발생할까요? 원래는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용적률 50%를 강화시키니까 절반이 떨어진다고. 50%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10층밖에 못 짓는다고요?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 땅 소유자예요. 그럼 대구시장이나 경산시장이 원래 20층까지 할 수 있는데 10층까지 용적률 낮춰버려? 절반을? 그럼 나 입장에서는 좋아진 겁니까? 안 좋아지는 겁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래 20층까지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되는데 절반이 떨어집니까? 수익이 반토막 나겠네요?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 걸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괜찮으세요?
그래서 대구시장이나 경산시장이 지방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공부에다 고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뭔가 규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은 안 들어요. 이거 대구시장이나 경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나한테 의견 들어왔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원래 20층 지을 수 있는데 10층으로 낮춰버리겠대. 바로 소금 뿌리고 생수병 날라다닙니다. 절반이 떨어지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네. 자, 이런 걸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양갈로 3번에 지정 절차 보시면, 자, 지정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고시 있습니까?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 사실을 지자체 공고에다가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고, 고시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에다가 고시해야 된다고요? 단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는 거치지 않습니다. 자, 216페이지 넘기시면 지정의 효가 있습니까?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는 거죠. 단 대통령령에 보니까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불러요.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네. 느낌만 가지세요? 대구하고 경산에는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실제로는. 다만 이런 제도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박스 2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이거 지정하려면, 자, 반드시 개발밀도관리구역 왜 지역해야 돼요? 왜 개발밀도관리구역 왜 지역해야 될까요?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까?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자, 지정권자 및 지정 대상 지역 보시면요. 자,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죠.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양갈로 이번에 지정 절차나 있습니까? 자,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거기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면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자, 명칭이나 위치 면적, 지정 일자와 관계 도시의 연락 방법을 해당 지자체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그러면 이 지정권자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만 거쳐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 여기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 정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공부에다 고시한다고요? 여기는 왜 주민의 의견 들어야 될까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나 완화해 주는데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돼?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게. 단 네가 주차장 설치하면 설치 비용은 네가 내야 돼? 라고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죠? 위에는 왜 의견 안 듣고? 규제를 하는 거니까 의견 들어봐야 좋은 얘기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 안 듣는 거고, 여기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주민 의견 듣고 위에는 주민 의견 안 듣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요.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자, 반드시 1년 내요. 자, 기반시설 자, 설치 계획이란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년 지나도록 이 지정했던 사람들이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요. 자, 1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 민법 시간에 본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겁니까? 민법 시간에. 민법 시간에 간주하고 추정 이런 거 배우셨죠? 간주, 추정. 그래서 본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자, 3번 보시면 박스 3번에 양갈 1번 보시면 자,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이를 도시공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4번 있습니까? 의제 및 해제.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기반시설 부담구역 고실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말은 간주한다는 거죠?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설치 계획은 몇 년 내? 1년 내에 수립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위에 가서 3번 있습니까?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아래의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그 박스 1번에 도로 있습니까? 2번에 공원 있죠? 3번에 녹지 있고 4번에 학교 있습니까? 학교. 자, 4번에 근데 학교 옆에 보니까 가로 안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나 있습니까? 자, 그러면 4번에 있는 학교는요. 초중고를 얘기하는 거고 가로 안에 있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대학 얘기해요? 대학. 그게 참 법률용어로 적어놨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제분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초중고는 사립이 많습니까? 국공립이 많습니까? 초중고는 국공립이 많죠? 근데 우리 대학은 어떻습니까? 사립이 많아요. 학교 그 재단법인에서 만든 데가 많거든요. 국공립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중고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서 대학은 제외된다고. 대학은요. 수도나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이런 시설들은 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박스 4번으로 가시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있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거나 완화해주는데 이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행위 있죠? 그러면 앞으로 모든 개발행위에 대해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부과시키냐면 만일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있죠.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되는 자, 신축 행위와 증축 행위에 대해서만 이 설치 비용을 부과시킵니다. 모든 행위에 대해 부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시간에 한번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법 시간에 건축행위란 걸 배우게 되거든요. 건축행위. 자,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총 5가지 행위를 건축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자, 먼저 신축 있죠? 그다음에 증축이 있고
그 다음에 개축이 있고요. 네 번째가 재축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전 행위, 이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행위라고 부르거든요. 이쪽으로 끝으로 가면 잘 안 보이죠? 자, 우리 건축물이 없는 땅 있죠? 건축물이 없는 땅. 학교론에서 영어 파트 배웠습니까? 학교론에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 우리 법률 용어 나오죠? 용어 파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는 땅을 뭐라 배우셨습니까? 학교론에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는 땅.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땅은 건부지고, 건축물이 없는 땅은, 나대질 하시면 안 돼? 나대지는 실무에서 쓰는 용어고요. 우리 정확한 법률 용어는 낮이에요. 건축물이 없는 땅.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땅에다가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행위 있죠? 이걸 신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여기가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이었는데 이 빈 땅에다가 건물을 새로 이렇게 하나 지어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신축이라 불러야 돼요. 신축? 건물을 새로 짓는 거. 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 높이나 층수, 그 다음에 연면적이나 건축면적 같은 면적이 있죠. 면적이 더 증가되는 것은 증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기존의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했는데 이 신축한 건축물을 위로 이렇게 높이를 더 올리거나 층수를 아니면 옆으로 면적을 더 늘려요. 이 행위는 뭐라고? 증축이라고요. 증축. 자, 개축은 고칠 개자고 이게 제자는 다시 제자예요. 자,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둘 다 기존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을 자, 인위적인 힘을 포크레인 같은 거 있죠? 포크레인 같은 것들로 이걸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행위 있죠? 이런 행위를 개축이라고 부르고, 자,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자연재해 있죠? 태풍이나 쓰나미 같은 게 몰려가지고 자연재해로 이게 멸실되는 거 있죠? 멸실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자연재해로. 이건 해체나 철거란 말은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는 거고 해체하는 거고, 멸실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로 무너졌다고요? 자, 다만 기존 건축물이 해체하거나 멸실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개축이나 재축은요 종전보다 면적이 크지면 안 돼요.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는 행위를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부른다고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해체했느냐 자연재해로 멸실됐느냐 이 차이거든요. 말이 어렵죠. 자, 이게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자, 이 건축물을 지금 일부를 해체했어. 해체했어요?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축조했어요.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지면 개축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 자,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건축물이 번개 갔습니까? 자, 번개 맞아가지고 건축물 일부가 멸실됐어. 일부가 멸실됐는데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게 되면 이건 재축이라고 불러야 돼요? 재축.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용어가 되게 헷갈려요. 자, 그리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란 걸 해체를 안 해요. 주요 구조라는 걸 해체하지 않고 자,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게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요. 이 건축물을요, 해체를 하면 안 돼요? 해체를 안 하고, 자,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 거 있죠? 이를 이전이라 부른다고요. 나중에 이제 건축법 시간에 이런 용어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건축물에서 건축물을 이루는 데는 가장 중요한 6가지 요소를 주요 구조부라고 부르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건물 지을 때는 지붕부터 올립니까? 건물 올리려면 튼튼하게 바닥 공사를 해야 안 됩니까? 튼튼한 바닥이 있어야 되죠? 건물을 떠받칠 만한 튼튼한 바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제일 먼저 뭐부터 올려요? 이렇게 기둥부터 올립니까? 자,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비바람 같은 거 막기 위해서 뭘로 막습니까? 지금 한 면만 그렸는데요. 네 방향에서 이렇게 바람이라는 거 막기 위해서 벽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위해서 떠받치고 있는 거. 대들보 있어야 안 됩니까? 대들보. 보. 그리고 보와 보를 위해서 이렇게 떠받치고 나중에 비 내린 걸 막기 위해서 지붕 세우죠? 지붕을 올리는데 지붕 올리기 전에 지붕 틀을 짜야 되거든요. 지붕 틀. 자, 그리고 우리 건축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양이 이쁜 거예요?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안전에서 제일 핵심은 빨리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축물의 주출입에 이용되는 주계단이 있죠? 주계단. 이 6가지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 그러면 이거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6가지를 해체하면 안 돼. 해체를 안 하고 딱 떠가지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를 옮겨야 돼. 이걸 이전이라 부른다고요. 자, 우리 아파트 많이 사시죠? 우리 아파트가 지금 서향이야. 서향이라서 위치가 말 안 되니까 건설사한테 우리 아파트 101동 떠가지고 남쪽으로 좀 털어주세요. 가능할까요? 아파트 이런 건 안 돼요. 그럼 이전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로 어떤 것만 가능할까? 콘크리트는 안 돼. 이걸 해체 안 하고 어떻게 옮기겠어요? 목조 같은 거 있습니까? 목조 같은 거?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거 있습니까? 이런 건축물들은 주로 이전 방식을 쓰지만 우리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건물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체를 안 하고 어떻게 딱 떠서 옮기냐고.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배울 내용인데 미리 한번 예습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앞으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요. 자, 이 5가지 건축 행위 모든 행위예요? 2가지 행위만이에요? 신축, 청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다 행위예요? 아니면 어떤 행위만? 신축이나 전축 행위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행위만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입니다. 개축, 재축, 이전은 부과 대상 행위가 아니에요? 신축, 청축만. 자, 이게 나중에 이제 건축법 좀 한번 배우고 나면요. 쉬운데요. 자, 그럼 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부과 대상 행위가 신축하고 청축 행위 2가지만 하면 자, 신축은 없는데 뭔가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청축은 건물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 그럼 추가적으로 주차장 이런 게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2가지 행위는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고 개축하고 재축은 더 커지는 게 있어 없어? 원래대로라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도 장소만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행위만 부과 대상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건축법까지 왔네요. 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제가 그냥 뭐 농담식으로 하는 거지만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내용들이에요. 시험으로 보면 되게 잘 나온 내용들만 뽑았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내용이었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1월달 되면 여기에다가 좀 더 살을 붙일게요. 제가 지금 한 2주밖에 안 했지만, 실제로는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대로 하려면요, 한 4주는 해야 돼요. 4주 정도는 해야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 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거 있죠? 227페이지 보시면 227페이지 보시면 거기 6절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는요. 거기 1번에 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있습니까? 시도에도 있고 시군구에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 그래서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는요. 자, 중앙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이 표현 많이 나올 거예요. 책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보셔도 돼.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고, 우리 지자체장 있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사람들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정도만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요. 표현들이.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주로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뭐 시도나 시군구에서 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233페이지 가면 제7절에 보칙 및 벌칙 파트 있습니까? 보칙 및 벌칙 파트도 우리 시험에서 안 나와요. 뒤에 파트도요. 아, 벌써 이제 X표 하시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가감하게 제가 X표 하라고 할 테니까요. 1월달 되면 그 부분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 있죠? 끝까지 저기 239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안 보셔도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요. 다만 이 표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는 단어만 조금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본 시험에서는 이걸 단독 문제로 내지는 않으니까요. 예. 책에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고,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40문제 중에서 12문제면 30% 비중입니다. 되게 높아요. 12문제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2탄이라는 법률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해야 될 내용 중에서 자, 네 번째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있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맞는데 다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 있습니까? 신도시 만드는 절차. 신도시 개발 사업하는 절차는요.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도시 개발법이라고 하는 개발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 진행한 절차 있죠? 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서 이걸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 절차를 다룬 법률인 도시개발법과 이 정비사업은 신도시입니까? 구도시입니까? 자, 앞에는 신도시고
이 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구도심이에요. 구도심 지역을 묶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다루는 법률이라고요. 이 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각각 6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의 절차 있죠? 절차.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용어 같은 거나 아니면 절차상의 중요한 특징들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 주에 걸쳐서 배우게 될 거고요. 다음 주 한 주. 그 다음에 5번째 주에는 건축법. 그 다음에 6번째 주에는 주택법 있죠? 용어 파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차례차례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 결정 내용 맞는데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된 구체적인 절차,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따로 배운다고요. 개별법에서.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도시개발법, 정비법 봐야 될 용어들 있죠? 이런 것들 좀 볼 테니까요. 혹시 뭐 예습해 오실 분은 예습해 오시고 지금 2차는 복습하지 마세요. 일단은 민법을 무조건 잡으셔야 되니까 민법을 우선적으로 복습하시고요. 용어가 낯설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 남으면 학계론 복습하시고 공법은요 수업 들으시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시간은 조금 따뜻해지면 하세요. 지금은 1차는 무조건 조금 복습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2차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관련해서 뭐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없어진가요? 네. 42페이지 보시면 도시개발법 절차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정비법까지 해서 용어 파트들, 용어들, 중요하게 봐야 될 용어들, 이런 것들 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